안녕하세요. 안병관입니다. 자, 이번에 123회 시험을 이제 문제풀이 할 텐데, 먼저 일단 이 시험 100분 동안, 400분 동안 이 4교시를 다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이제 123회 1교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다 보면 상당히 이번에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죠. 역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시험 문제의 어떤 난이도가 조금 기존 시험보다는 상당히 조금 저평가됐다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기출 문제가 이제 위주로 나왔었고 신규 문제도 몇 문제가 좀 있긴 있었죠. 신규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기출 문제에서 한 80% 이상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1교시 문제 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공사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였어요. 공사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 이 연장 사유가 나왔던 이유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계약 기간 연장 사유의 그 항목에 보면은요. 그 1번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여기에 보면은 이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123회 1교시 문제 1번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계약기간 연장 사유는 우리 그 공사계약법이나 이런 그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에 나와 있는 공사계약예규 이런 쪽에 보면은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사유. 뭐 천재지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염병까지, 그렇죠? 반드시 여기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조금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급자재의 공급지연. 이 광급자재는 원인 행위가 자재를 발주하는 쪽이 이제 발주처다 보니까 이 광급자재의 조달이 지연됐다.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발주 기간에 의해서 발주 기간이 책임인 거죠, 그렇죠? 계약 기간 연장 사유라는 거는 원인 행위가 이미 시공사 잘못이 아니라 발주 기간 잘못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발주 기간에 어떤 착공이 지연됐다든지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니면은 뭐 공사가 중지됐거나. 그러니까 공사 중지에서는 대부분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절기 공사. 그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예전에 한번 철근 파동이 났었죠. 철근 파동 났었고 또 한 번은 뭐 그 석고보드가 풍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석고보드 때문에 난리 한번 났었고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이거는 지금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대로 좀 적여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계약 상대자의 부도. 하도급, 온도급도 부도가 날 수 있고 하도급도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가 해당이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주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요 내용. 그래서 일단 대제목 1번에서는 이 계약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론을 일단 설명해 줘야 할 것 같고 2번에서는 당연히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가 이 5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대제목에서는 이제 계약 기간을 연장 사유를 하는데 연장할 때 연장의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포커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5가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일단 물어보는 문제가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닥 충격음 차단 인정 구조를 이제 물어봤는데 바닥 충격음 인정 구조.
이 바닥 충격음 인정 구조에서는 일단 층간 소음이죠. 포커스는 층간 소음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제목 1번에서는 차단 인정 구조가 뭐냐, 그죠?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1번 설명을 할 때 정의를 설명을 할 때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중량음, 경량음 이렇게 해서 이제 중량음 같은 경우에는 몇? 50dB, 50dB 이상 이하 50dB. 그리고 경량음 같은 경우에는 58dB죠. 예. 이게 우리 4등급이잖아요. 4등급 둘 다. 그리고 1, 2, 3, 4등급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정구조예요. 그죠? 이 타이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타이틀을. 바닥 충격음 인정구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표준 바닥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 바닥 구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등급 그죠? 표준 바닥 구조 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표준 바닥 구조 2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표준 바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슬라브 있고 층간 충격음 있죠? 바닥 충격음 있고 그 다음에 기포 깔리고 바닥 미장 깔리고 마감재 깔리고 이런 스타일이죠. 콘크리트 충격음 차단하는 구조 재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완충제죠. 완충제가 보통 한 30mm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기포 그리고 방통 온돌 미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 방바닥 통미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감재 뭐 강화마루라든지 온돌마루라든지 이런 마루가 들어가겠죠. 가지고 이게 30mm다 이게 40mm다 40mm다 이거는 뭐 지정 두께니까 뭐 10m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등급 그죠? 이게 1등급 구조고 이제 2등급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기포하고 완충제만 순서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등급과 2등급에 대해서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대제목 3번에다가는 우리가 층간소음 인증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우리가 강의했던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층간소음의 구분해가지고 주간 야간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해놓은 게 있죠. 표 주, 야 이렇게 해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제목 4번에다가 아마 이 구성을 할 때 이 표준 바닥 구조를 그림을 두 가지를 넣어주고 층간소음 인증 기준을 넣어주게 되면은 아마 한 페이지가 꽉 찰 거예요. 꽉 찰 텐데 페이지가 좀 남았다 했을 때는 대제목 4번에다가 이 바닥 충격음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PRD 공법. 이 PRD 공법은 우리가 탑다운해서 그렇죠? 심초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 탑하게 해가지고 구조물 안 칠 텐데 탑하게 하기 전에 먼저 기초를 먼저 시공하죠. 근데 이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기둥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PRD를 쓴다 그랬죠. PRD 공법은 약간 SDA 공법이나 SIP DRA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SDA 공법하고 좀 아주 유사하죠. 유사한 공법. 근데 PRD는
이제 현장 타설을 한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기성 파일을 시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PRD 같은 경우에는 뭐 800에서 뭐 1200 스퀘어까지, 다이어그램이 800에서 1200까지,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였으니까 집안 천공하고 철근망 삽입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그래가지고 파일을 형성하는 그런 기초 공법, 현장 타설하는 조성하는 기법. 그래서 우리가 PRD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은 뭐 1번은 당연히 정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 2번에서는 PRD의 시공 뭐 방법에 대해서,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뭐 순서가 방법인 거죠.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천공, 철근망 근입, 콘크리트 타설, 뭐 그렇게 되겠죠. 대제목 3번에다가는 이 PRD 공법이 갖고 있는 특성,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대제목 4번에다가는 PRD 공법을 시공하기 위해서의 유의사, 아주 공법에 관련된 전형적인 대제목 프로세스로 풀면은 뭐 되겠죠. 이 PRD 공법은 기출문제였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문제에서는 시스템 비계. 이 시스템 비계도 기출문제죠. 네, 기출문제. 시스템 쇼링. 이 시스템 비계 같은 경우에는 1번 정의죠. 이거는 지금 재료예요. 재료이면서 공법이 있단 말이죠. 재료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비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렇죠? 구성 자재는 뭔지, 그리고 구성 자재, 그리고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의를 풀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뭐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가 일체화된 뭐 그런 가설 시스템, 가설 비계, 안정성이 되게 좋다. 시스템 비계를 단순히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시스템 비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시공 상세, 설치 상세죠. 시스템 비계의 설치 상세, 설치 상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는 거죠. 가지고 밑에 구조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제 뭐 처진 방지를 해야 되죠. 심화 방지를, 심화 방지 조치한 다음에 수직재 세우고 나서 수평재 넣어주고 이 수평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수평재 들어왔으면 여기 이제 대각 가세재가 이런 식으로 뭐 X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냥 한쪽 형태라든지 대각 가세 형태가 들어가겠죠. 그 밑에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잭 베이스가 들어갈 것 같고, 뭐 잭 스크류, 잭 베이스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직재, 그리고 수평재, 그리고 가세재, 대각 가세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시공을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설치 상세를 간략하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이제 벽 이음재, 그러니까 5m 간격마다, 그렇죠? 5m 간격마다 벽 이음재를 해주고, 뭐 때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수직 보호망이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 부분에다가는 안전 발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안전 발판. 안전 발판은 타공되는 형태도 있고, 우리가 스틸 그 라스 같은 거 있죠. 라스 같은 거 찢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구성품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비계. 이 시스템 비계는 일단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다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 강간 농발이보다는 시스템 비계를 많이 좀 채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대제목 3번에다가는 이제 설치 방법. 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쭉 언급해주고, 대제목 4번에다가는 설치의 최시,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아주 괜찮은 답안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 PDM이 하나 나왔어요. 공정표에서. PDM. 아마 이 문제는 교수님이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수님이. PDM 기법. 약간 조금 접근하기에 좀 생소했던 그런 문제. 우리가 뭐 공부는 했겠지만 이 문제를 선택하기에는 이제 딱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PDM 기법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번 정의죠. 이 PDM 기법은 일단 네트워크예요. 일단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네트워크고 화살표로 표시해요. 뭐 더 의미가 없어요. 더 의미가 없어. 그리고 상당히 작성하는데 그 자세한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어. 자세한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고. 범위가 없기 때문에 PC와 컴퓨터 작업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그런 특징들을 PDM 기법에 정의하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PDM 기법이란 프로젝트, 활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설 사업이란 거를 화살표로 표현한 네트워크 형태의 공정표다. 이 PDM 기법은 더미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적용 작업 활용이 용이하고 자세한 사항들을 기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정의를 1번과 2번으로 간략하게 넣어주면 되겠지. 자, PDM 기법. 자, PDM 기법, 활동관 유형, PDM 기법의 유형.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 SS, SF, SS, SF, FS, FF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SS란 거는 첫 작업과 그러니까 선행과 후행이 있으면은 스타트 투 스타트, 스타트 투 스타트, 그죠? 스타트 투 스타트 이렇게 활동과 활동 A와 활동 B가 각각 동시에 출발하는 거. 그리고 스타트 투 피니시, 스타트 투 피니시 이렇게 A, B. 피니시 투 스타트 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피니시 투 스타트, 피니시 퍼 피니시 이렇게 해가지고 SS, SF, FS, FF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달라. 뭐하고? ADM하고. 얘하고 ADM 기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야. ADM 기법은 피니시하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피니시 스타트.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그 반복적인 어떤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란 거야. 반복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감 공사에서 많이 쓰면 좋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제목 3번에다가는 PDM의 특성, 특징, 특성이죠. 특성은 와요. 특징은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PDM의 특징에서는 우리 그 뭐 다양한 연결관계. 그죠? 첫 번째가 이거죠. 다양한 연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 더미가 없다는 거. 컴퓨터 활용이 용이하다는 거. PC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작업에 대해서 활동이 좋다. 반복적인 사업, 반복 공사 이런 데다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 네트워크 독해라든지 수정이 용이하다. 작성도 간편하다. 작성도 아주 간략하다. 간편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그래가지고 대제목 4번에다가 이제 PDM과 ADM의 비교표를 넣어주면 되겠지. 비교표. 가지고 비교표 한 4가지 정도만. 첫 번째는 뭐 일단 PDM이 와야겠죠.
PD에 뭐고 AD에 뭐고 가지고 비교표 하나, 둘, 세 개 정도. 그러면은 한 네 줄 딱 차있겠네요. 그렇죠? 뭐 표기 방법이라든지 선행 작업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더미가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네트워크 작성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면은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6번. 내한 촉진제입니다. 역시 한중 콘크리트에 관련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이 내한 촉진제는 일단 정의는 혼화제죠. 혼화제. 혼화제입니다. 혼화제인데 동결을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동결을 방지 목적은 그것도 초기 동결. 초기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혼화제입니다. 어디다가 한중 콘크리트에 쓰는. 그래서 정의는 그거죠.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초기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혼화제.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 이 혼화제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재료가 어떤 거냐? 이게 초산칼슘, 아초산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아초산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초산칼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주 재료가 되어 가지고 구성된 혼화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아초산칼슘, 초산칼슘 이런 것들이 일단 염분이 없습니다. 염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녹이는 거는 소금이잖아요. 천연소금이 가장 좋잖아요. 눈 녹이는 때. 그렇죠? 야마칼슘 뿌리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그렇죠? 야마칼슘은 소금이에요. NaCl. 근데 NaCl은 염이란 말이에요. 염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장 먼저 철분 부식이 없겠네요. 없어요. 그리고 이 칼슘이란 자체가 동결을 좀 촉진합니다. 응결을 좀 촉진해요. 그러니까 조기 경화가 발생하겠지. 조기 경화. 다시 말하면 초기 강도가 좋아질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절기 초기 강도 발현을 빨리 하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40dd. 40dd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동결지수. 동결지수 아니라 우리가 적산온도. 적산온도 40dd 그리고 초기 강도 5메가 파스칼. 40dd가 나오게 되면은요 거의 5메가 파스칼 정도 거의 수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그 내한 촉진제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다 하면은 답안지 쓰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대제목 2번에다가는 내한 촉진제를 사용하게 된 배경. 왜 내한 촉진제가 나왔는지. 사용 배경에 대해서 보정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초기 동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초기 동해가 발생하는데 염화칼슘을 넣으니까 NaCl을 넣으니까 어떻게 철근이 부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한 촉진제, 이 촉진제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것들을 프로세스로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내한 촉진제의 어떤 특성, 얘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초기 동해 방지. 그렇죠? 초기 동해를 방지하고 응결을 촉진한다는 거 있죠. 뭐 철근 부식이 없다는 거. 철근 부식이 없다는 거. 염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멘트 수화 반응도 좀 촉진하겠죠. 당연히. 수화 반응. 수화 반응에 대해서 그 양생 온도 관리도 되게 좋아요. 양생 온도 관리도 좋아. 양생 온도 관리에도. 그리고 양생 기간도 좀 확보할 수 있겠지. 좀 최소화로. 그렇죠? 기간을 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왜? 응결을 촉진하니까 그런 겁니다. 응결을 촉진하니까. 뭐 때문에? 이 칼슘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제목 4번에다가는 얘를 쓸 때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쓸 거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한 촉진제. 이 문제가 17년 1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 그렇죠? 다시 또 나왔죠, 이번에. 자, 문제 7번. IPS 공법인데 이노베이션이에요. 이노베이션. IPS. IPS는 우리 건설 기술 지침에 거의 한 4페이지 정도의 아주 많은 양들이 포함이 됐다고 그때 강의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꼭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IPS 공법은 이 국산 공법이에요. 국산이면서 이 공법을 중국에다가 수출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좋았던 공법입니다. 자, 정의. 이 IPS 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띠장. 이 띠장에서 이제 PC 강제, 뭐 PS 강제라 상관없고 이거의 긴장력에 의해서 토합을 지지하는 시스템. 네, 토합을 지지하는 시스템. 이게 IPS 띠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트러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트러트가. 그죠? 버팀대가 필요 없어요. 버팀대가 필요 없으니까 대공간의 굴착 공간이 형성이 될 거고 흑막의 안정성도 상당히 우수할 거고 토공사 효율성이 좋아질 것 같고 공법이기 때문에 IPS 공법의 시공 방법 뭐 시공 순서 해야겠죠. 그렇죠? 세 번째다가 IPS 공법의 특징. 네 번째는 IPS 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유의사항, 시공 시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이 시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탑하게 하겠죠, 그죠? 탑하게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탑하게 하고 나서 자 이게 탑하게 했습니다. 탑하게 했으면 이제 흑막이 벽이 있겠죠, 이게 흑막이 벽. 같이 시공하는 거예요, 탑하게 할 때. 탑하게 하고 이제 IPS 웨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다 네모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연결하세요.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IPS 띠장 이런 식으로. IPS 띠장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IPS 띠장. 그리고 버팀보가 들어가죠, 이렇게. 버팀보가 이런 식으로 수평력으로. 버팀보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IPS 띠장을 이렇게 걸어놓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IPS 띠장 걸어. 이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근데 버팀보가 너무 길다 생각했을 때는 포스트 파일 하나 박아주는 게 좋아. 포스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포스트 파일을.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탑하게 한 다음에 IPS 띠장을 우리 웨일이라 그러죠. IPS 웨일 설치하고 근데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이제 탑하게 했으면 이렇게 흑마기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흑마기가 있고 띠장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팀볼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놓고 이제 여기 PS 강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길 텐데 긴장을 시킬 텐데 웨이를 설치하고 나서요. 일단 이 코너부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코너부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너부에 대한 스트러트를 먼저 시공을 해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공을 코너부 일단 시공을 해준 다음에 코너부 스트러트 시공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정책장이 형성이 되니까 정책장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정책장 장치를 그리고 나서 이제 선행 하중을 가력합니다. 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긴장을 선행 하중을 이제 가력을 시키죠. 선행 하중을 긴장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나서 이제 IPS 강선을 PS 강선 IPS 강선보다는 PS 강선을 긴장을 시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토합 주동 토합에 저항하는 그런 시스템을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그림 뭐 아니면 이런 그림 그리고 시공 순서를 대제목 2번에다가 그리고 특징 뭐 시공 시 유의사항을 대제목 3번 4번에다가 하게 되면 되겠죠. 공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8번. 문제 8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8번은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층 공사. 그래서 이제 지하층 공사는 이제 탑다운이라는 걸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기둥을 먼저 박아놨습니다. 강제 기둥.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RC 보호가 지금 접합이 돼야 돼. 그때 접합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죠. 접합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대제목 1번에다가는 뭐 서론, 개요 뭐 쓰면 되겠죠. 접합은 일체화가 돼야 된다. 응력을 전달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고. 접합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접합 방법을 그대로 들어가야죠.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브라켓을 이용하는 거. 첫 번째는 브라켓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브라켓을 이용하는 방법. 근데 이 브라켓을 형성할 때 HBM을 쓸 거냐? 아니면 CT 파일을 CT 빔을 쓸 거냐? H 파일은 그냥 H 파일이고 CT 빔이란 거는 H 형광에다가 밑에만 잘라버린 게 CT 파일이에요. CT 빔. 그래서 우리가 수직재가 있으면 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지고 이게 외부예요 지금.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빔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빔을.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 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체화가 되는. 물론 여기 스터드볼트가 있겠죠. 이렇게 스터드볼트가 일체화가 되는 그런 구조. 근데 이 형태가 H빔을 쓸 거냐, CT빔을 쓸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결 철판 있어요. 연결 철판. 연결 철판을 이용하는 접합 방법. 다시 말하면 이제 빔이 이렇게 있고 거더가 이렇게 올 텐데 지금 문제는 이 빔하고 거더하고 이게 일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힘이 여기서 이렇게 쳐질 텐데 이 힘이 이쪽 거더로 전달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걸어주냐 안 걸어주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스티프너예요. 스티프너 설치하는 겁니다. 스티프너. 그래서 연결 철판을 사용하는 방법,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커플러를 시공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H빔에다가 여기다가 커플러를 미리 시작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평면이에요 지금 평면. 그래가지고 타설을 이렇게 하겠죠. 타설. 그래가지고 빔 플랜지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해주고 외부 부분에다가 해주고.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커플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커플러가 이렇게 있겠죠. 물론 커플러는 용접을 해야 되겠죠. 용접을. 그리고 철근이 이렇게 오고 철근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방향의 빔이 형성되는 그런 공법을 말하는 겁니다. 커플러. 근데 커플러 공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 철근에 들어가 있는 그 위치가 정확해야 되겠죠. 커플러가 조금 높거나 좀 낮아버리면 과속 피보, 과대 피보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는 철근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패싱하는 거예요. 패싱. 네, 패싱 철근을 이용한 접합 방법이에요. 패싱 철근을 접합하는 방법.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평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H빔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다 우리는 접판을 크게 좀 만들어요. 접판을 만들어 놓고 철근이 뭐 이렇게 오는 것들은 어차피 끊어져야 돼요. 여기 이 구멍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다가는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 Y축 방향도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포가 상당히 좀 넓어지죠. 포가 넓어지죠. 아, 이게 와이드 빔이구나. 와이드 거더.
와이드 거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와이드 거드를 형성하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뭐 콘크리트량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얼마 안 돼요. 콘크리트량. 근데 와이드 거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강성이 좀 떨어지죠. 왜? 반면리치 모멘트 때문에. 반면리치 모멘트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작아지기 때문에 강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철근이 끊어지는 것들을 옆에서 보강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좋더라. 다시 말해 이 부분이 이제 드랍판 형성이 되는 거죠. 드랍판이. 이게 드랍판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플랫슬래브. 플랫슬래브 되는 거죠. 플랫슬래브. 이 부분에서. 주두가 형성되는, 캐피탈이 형성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섯 가지 H빔 브라켓 공법, CT빔 브라켓 공법, 연결철판, 커플러, 패싱 철근 접합 공법 이 다섯 가지가 강제 기둥의 접합 공법. 이게 포인트였죠. 이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예제목 3번 접합시 유의사항. 접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TMC 강제가 나왔는데 뭐 기출문제도 여기 또. 자, TMC 강제라는 거는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철근을 이제 아변을 하는데 롤링 해가지고 아변을 하는데 우리 아변 강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변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온도 제어의 아변을 하고 급냉 또는 순행을 통해서 가속 냉각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 쓰니까 이게 급냉하고 순행하거든요. 공기로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계적 성질이 좋아져. 기계적 성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용접성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탄소 당량인데 이 기계적 성질을 좋게 하려면 탄소량을 높여야지 성질이 좋아지는데 탄소량을 높여야지 성질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 가속 냉각법을 쓰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일반 강제랑 똑같고 얘를 쓰다 보니까 탄소량을 작게 해도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당량을 낮추니까 이걸 낮추니까 일단 용접 괜찮죠? 용접에 대해서 좋고 두꺼운 부재 우리 후판 부재라 그러죠. 뭐 4mm 이상 40mm 이상 이 후판 부재도 상당히 좀 좋아. 만들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탄소 당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성도 좋아집니다. 연성도. 내진성도 좋아지겠죠. 내진 성능도. 후판을 쓰기 때문에. 초고층에서 많이 활용하겠죠.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TMC 강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대제목 2번에다가 TMCP 강제의 제작 원리 뭐 이런 것들을 한 개 넣어주면 참 좋겠어요. 자, 왜 이걸 나왔는지 우리는 지금 강제의 기계적 성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강제 기계적 성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탄소량을 합금 온수를 첨가해가지고 탄소 당량을 높이는 그죠? 뭐 CEQ라 그러죠. 당량을 높여가지고 성질을 확보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용접이 문제가 돼. 용접이 문제가 돼. 그래서 안 돼, 일단. 얘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한 아까 이 가속냉각법을 쓰는 거야. 가속냉각법을. 그러니까 기계적 성질이 확보가 되면서 용접성도 좋아지고 성질도 확보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TMCP 강제의
제작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제목 3번. 대제목 3번에는 TMC 강제의 특징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 대제목 4번에다가 이제 TMC 강제를 이미 좋은 거는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TMC 강제에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 포인트는 이거죠. 특히 이 가속 냉각법을 쓴다는 게 기출 문제였죠.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쓰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자, 문제 10번 T 타워 크레인이 한번 나왔죠. 이 타워 크레인 문제, TC 설치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용어로 단답형 나왔는데 괜찮아요. 개요 쓰면 되겠죠. 타워 크레인은 이제 수직 양중으로 많이 쓰는 그런 부재다. 그런 양중 장비다. 인양 방향도 높고 최대 인양 하중도 좋고, 그렇게. 근데 적정 대수라든지 높이라든지 브레이싱 방식이라든지 지지 접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1번에 들어오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설치 계획 시 고려 사항. 설치 계획 시 이제 고려 사항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좀 해주고요. 프로세스는 뭡니까? 일단 TC의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T형을 쓸 거냐, 아니면 러핑을 쓸 거냐, 그렇죠? 무인을 쓸 거냐, 유인을 쓸 거냐. 기종하게 되면 TC 이제 대수 나오겠죠. 반경 딱 그려가지고 회전 반경 그려가지고 얼마만큼 커버할 거냐. TC는 우리가 어떻게 클라임을 할 거냐. 클라임을 어떻게 할 거냐. 폴로 클라임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마스터 클라임 방식을 쓸 거냐. 브레이싱 어떻게 할 거냐. 브레이싱. 보통은 이제 월 브레이싱을 많이 쓰는데 월 브레이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와이어 브레이싱이라도 쓰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종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양중 부하, 지부의 어떤 작동 형태, 회전 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라든 거는 이제 초고층 건물이나 복합 건축물에서는 초고층에서는 일단 메인과 서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합 건축물에서는 인양 반경을 통해서 이제 대수를 할 거고. 이거는 플러그 플럼 방식인지 아니면 마스터 클라임 방식인지, 그리고 월 브레이싱인지 아니면은 와이어 브레이싱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려 사항이. 첫 번째는요, 일단 기초부터 해야죠. 기초. 타워 크레인 기초. 기초는 우리가 7m, 7m, 7m에다가 빨리 9개 정도 받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타워 크레인 기종. T형이라든지 러핑이라든지. 재원. 설치 대수. 가지고 이 끝단의 어떤 최대 인양 하중이 2톤이다, 3톤이다 따라서 깽펌의 사이즈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TC의 높이가 있으면, 이제 사이트가 있으면은 1번 크레인은 여기에 있고 2번 크레인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너무 낮네요. 여기에 있고 3번 크레인은 더 높이 있고. 그래가지고 타워 크레인 이건 높이, 그리고 타워 크레인의 작업 중복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5번 배치 계획. 그래가지고 사이트가 이런 형태가 있다 하면은 타워 크레인 하고 총 4개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 크레인이 좀 들어가겠더라. 이 정도로 넣어주면은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서비스로 팁으로 이제 설치 해체 시 유의사항. 설치 해체 시 유의사항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만 넣어주면 아주 괜찮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타워 크레인 문제가 나온다겠죠. 용어로
반대편 나올지는 몰랐는데 나왔으니까. 그렇죠? 문제 11번은 폴리우레아 방수. 이 폴리우레아 방수는 일단 좋은 방수예요. 상당히 비쌉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보통 한 7, 8만 원 정도 하니까. 일단 폴리우레아 방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물이 있는 공간, 우리가 물을 쓰는 공간 있잖아요. 식수로 쓰는 공간들. 그런 식수로 쓰는 공간들에서는 폴리우레아 방수를 대부분 채택을 합니다. 얘는 친환경적이에요. 상당히. 왜? 무용제, 용제가 없습니다. 이 용제란 거는 규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용제, 솔벤트를 가미를 해가지고 이걸 희석을 시켜가지고 도포라든지 스프레이라든지 롤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용제가 없어. 무용제. 상당히 그래서 용제란 거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찬 그런 조수조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쓰면 좋겠죠. 첫 번째는 무용제예요. 무용제. 그리고 얘가 이액형이죠. 주제 경화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스프레이 방식이에요. 시공도 상당히 빠르겠죠. 대신에 분진은 좀 나을 것 같지. 분진. 그래서 이런 거는 이따가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물탱크라든지 우리 뭐 지하저수 있죠. 뭐 지하저수조라든지 이런 데다가 물이 많은 공간에다가 보통 씁니다. 폴리우레아 방수. 근데 얘가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자, 1번 정의 들어가면 되겠죠. 자, 폴리우레아 방수는 무용제 이액형의 스프레이로 도포하는 방수다. 이런 데다 많이 쓴다. 1번, 2번 들어가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폴리우레아 방수를 했으니까 폴리우레아 방수를 시공하는 방법. 시공 순서를 넣어주면 되겠죠. 가지고 콘크리트 구체 아니면 모체라도 되죠. 그 다음에 자, 프라이머, 중도, 탑코팅, 상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구체, 뭐 프라이머, 뭐 중도, 뭐 상도, 뭐 탑코팅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구체는 어떻게 한다? 얘는 바닥면 처리, 프라이머는 뭐 접착성 향상, 중도는 이게 방수 도막을 형성하는 거고 상도는 중도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거죠. 순서는. 그리고 대제목 3번에 폴리우레아 방수의 특성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특징. 부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부착력이 아주 우수하고 부괴 확보도 되게 용이해요. 왜? 얘가 엄청나게 빨리 건조하거든요. 건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벽면 같은 경우는 바닥은 상관이 없는데 벽면 같은 경우도 빨리 건조를 하기 때문에 흘러내림이 없어. 그러니까 두께 확보가 상당히 유리해. 그 다음에 자외선 내구성 아주 좋습니다. 이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구성이 아주 우수하다. 무용제, 무촉매제. 아주 친환경적이다. 근데 문제는 분진이 발생한다. 분진. 비싸다. 75,000원, 8만원 하니까요. 상당히 비싼 공법이죠. 액체 방수가 8,000원, 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시트 방수 뭐 15,000원, 2만원. 복합 방수 3만원, 35,000원, 4만원까지. 근데 얘는 7만원, 8만원 기본이에요. 뿌리기 때문에 평활도가 좀 떨어지죠. 약간 좀 거칠겠죠, 표면이. 약간 좀 거친다는 거. 공법이 스프레이 공법밖에 안 돼. 얘는 빨리 건조되기 때문에 섞어놓고 바로 뿌려야지만이 되지. 안 그러면은 바로 건조되기 때문에 바로 건조되면 안 좋죠. 계로가 돼버리니까. 네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방수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폴리우레아 방수. 신규 문제로 나왔는데
특징만 좀 파악하고 있었으면 됐어요. 물이 많이 있는 공간, 물이 접촉이 많은 공간, 특히 물이 오염을 막아야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쓰는 방수 공법. 자, 문제 12번. 문제 12번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창호공사의 하드웨어. 이 창호공사 하드웨어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하드웨어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봐 버렸어요. 하드웨어 스케줄. 이 하드웨어 스케줄은 일단 목록표입니다. 목록표. 리스트예요. 리스트. 근데 이 목록표라는 게 보면은 우리 도면에 이제 보면은요. 하드웨어 보면은 하드웨어가 뭐 이제 뭐 락셋도 있을 거고 뭐 힌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손수침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뭐 클로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핸들셋 뭐 가스켓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하드웨어를 제작사라든지 자재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한 그런 목록표예요. 목록표. 그래가지고 하드웨어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록표인데 정의 일단 리스트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리스트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 스케줄에 들어가는 기입하는 내용들은 뭐냐? 기입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하드웨어 아이템입니다. 하드웨어 일단 품목, 품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조사. 제조사가 어디냐? 제조사의 어떤 아이템 넘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이템 넘버. 그리고 하드웨어 마감성, 마감 재질. 하드웨어 마감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상 뭐 이런 것들. 알루미늄이냐, 뭐 스틸이냐.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구성 품목들. 그 창호의 어떤 방화 등급. 이런 등급 등등의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우리 하드웨어 스케줄입니다. 하드웨어 스케줄. 그래서 예를 들어 문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힌지가 있겠죠? 여기 힌지가 여기가 우리가 실린더가 있고 하죠. 락셋들이 있을 거고 가지고 이 락셋은 뭔지 이 힌지는 어떤 힌지인지 이 힌지는 어떤 힌지인지 아니면 SSD 이게 있고 이제 SSD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손수침이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플로 힌지가 있겠죠. 플로 힌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이제 가스켓이 있죠. 가스켓 이렇게 그죠? 꼬임 그 문틈 그 끼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서는 이제 고정 장치가 있겠죠. 그죠? 락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여기에도 힌지가 있을 것 같고 플로 힌지, 뭐 피벗 힌지, 뭐 락셋도 뭐 실린더형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니면 뭐 실린더를 많이 쓰죠, 그렇죠? 대부분 실린더를. 근데 목창호에서는 이제 이런 핸들 위주로 많이 쓸 것 같고, 그렇죠? 그 여기 위에는 뭐 도어 클로저가 뭐 이렇게 박혀 있겠죠, 이렇게. 그 여기는 도어 스탑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한 것들을 우리 하드웨어 스케줄이라고 해요. 하드웨어 스케줄. 그래서 1번 정의, 2번 기입 내용, 3번 에다가는 하드웨어 이제 어떤 신뢰를 이런 것들을 하나 넣어주면은 아주 읽기 편하겠죠. 뭐 칸이 좀 남았다. 그러면 하드웨어 뭐 종류를 간단하게만 락셋, 힌지, 아니면은 뭐 도어 클로저, 뭐 도어 스탑, 뭐 이런 것들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게 하드웨어 스케줄의 가장 포인트였다. 자, 문제 13번. 문제 13번은 콘크리트 크리프였네요. 콘크리트 크리프. 뭐 크리프 문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뭐 다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함정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많이 써봤기도 하고 이해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답안지가 거의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높은 점수를 맞기보다는 그냥 기본 점수 정도만 획득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시간 안배를 최소화로 시키자. 최소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10분이 걸리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7분 이내로 다 끝내버려야 돼. 배우도 필요 없이. 어? 자, 정의. 시간 변화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라서 하중 변화 없이 심화가 지속되는, 변형이 지속되는 현상. 크레이프 현상. 이 크레이프 현상과 시간과의 관계. 그죠? 크레이프와 변형과 시간과의 관계를 해볼까요? 변형, 엡실론과 시간, 상관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유명한 표 있죠? 탄성 변형, 소성 변형, 크리프 회복, 탄성 회복, 소성 회복, 잔류 변형. 그죠? 여기가 타임, 여기가 변형률.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이 당시에서 여기는 이제 재하를 했을 거고, 하중을 줬을 거고, 이부터는 이제 하중을 뺐을 거고, 재하를 했을 거고. 그래가지고 탄성 변형, 크리프 변형, 탄성 회복, 크리프 회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잔류 변형까지. 변형이 반드시 100%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크리프가 발생되는 원인 및 대책 해가지고 원인과 대책을 간단하게 원인과 대책을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한 4가지 정도만 4가지 정도만 써주고 이런 그런 크리프의 어떤 저감 방안 뭐 원인을 뭐 조금 더 자세히 써가지고 대책을 내려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크리프 파괴를 조금 언급을 해도 될 것 같고 정적 하중 강도 이상의 90% 80%에서 구조물이 깨져버리는 현상. 그렇죠? 크리프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뭐 크리프의 특성을 넣어도 되겠죠. 특성. 자, 뭐 이 문제는 뭐 기출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1교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좀 빨리 풀어봤죠. 빨리 풀어봤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1교시 문제에서. 1교시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 8번에 나와 있는 강제 기둥과 콘크리트 벽의 접합 방법이 좀 어려웠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 스케줄 중에 가장 좀 까다로웠던 문제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 우레아 방수가 신규 문제였는데 뭐 방수의 일반적인 상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도 뭐 60점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5점, 4점까지는 갈 수 있는 문제였었고, 그래서 폴리 우레아 방수 이 세 문제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요 다 기출 문제였습니다. 기출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죠.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문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